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1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예,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몇 년 전에 계약을 한 우리 이제 수상 함정용이죠. 주로 구축함이나 호위함, 그 해상 작전 헬기 시호크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게 금년부터 이제 후반기부터 들어온다, 이런 이제 기사를 접했어요. 예. 그래서 12대가 들어오는데, 그전에도 이제 해상 작전용 헬기를 30여 대 가지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요. 근데 이번에 12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해군이 옛날부터 가지고 싶었던 기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해군의 함정의 확충 계획을 봤을 때는 이번에 들어온 12대도 충분하지 않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에는. 네. 몇 년 안에 닥칠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 쪽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은, 국산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육상전장과 또 하늘전장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함정용, 해상 헬기도 무인화된다. 예. 자, 그 부분이 이제 요 다음 단계에서는 해상 헬기 국산화 더하기 무인화. 요게 접점을, 요게 이제, 이게 뭐랄까,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이런 보도가 났어요.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난 것 같아요. 잠수함 사냥꾼 시호크 연말에 국내 도착한다, 이런 기사가 있죠. 예. 여기 보면 2020년에 계약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전 정부에서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는 색깔이 많이 달라요. 음. 그렇지만 이제 군사 분야에서 보면은 지금 R&D 예산 같은 게 많이 줄고, 또 제가 주로 참고하는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가 많이 사라졌어요. 안 해요. 옛날에 하던 것을. 그래서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데, 그 R&D 과제 부분, 최근에 이제 KF-21 엔진 국산화 사업도 제가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몇 개의 정부 과제를 가져갔어요. 옛날부터 하기로 했던 거, 그것을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부가 결심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업계가 밀어붙여요. 예. 방산업계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네가 평생 대통령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최악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할 걸 한다. 예.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각을 상당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카이의 사장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KF-21의 첫 비행을 비보도로 처리했죠. 그리고 카이 사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들어오자 약식으로 또 두 번째 행사를 했죠. 그러면서 주요 인력을 쫓아냈어요. 그런 사건이 여러 연구소에서 많이 발생했고, 모든 분야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이를 얼마나 탈탈탈 털었겠어요. 그 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거나 카이에서 나간 그 핵심 인력을 한화에서 받아들였죠. 영입했죠. 이 자체가 각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9,600을 들여서 12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한 대당 800억 정도 돼요. 이거 엄청 고가의 무기체계입니다. 예. 우리 지금 KF-21이 600억, 700억, 80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LAH는 100억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리용 같은 경우도 200억대 정도예요. 물론 여기는 해상 장비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레이더나 음탐기, 기타 등등. 그래도 800억은 제가 봐서는 너무하다. 그것을 우리 쪽에서는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 예, 국산화하면 돈이 얼마나 남을까? 예, 이런 이제 포인트죠.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볼게요. 당시 결정했던 거예요. 2020년 12월 15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자료죠. 여기 보면 해상 작전 헬기 2차 사업 돼 있죠. 1차 사업에서도 해군에서는 항상 군에서 원하는 무기체계가 있어요.
그때도 이 시호크를 원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샀던 AW159 링스의 후속 모델이죠.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었던 거. 그건 가격을 또 깎아줬어요. 그래서 뭐 이걸 결정했던 거죠. 그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 수중 탐지 및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해상 작전 헬기를 9개 구매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MH-60R로 선택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최신 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호크라는 기종도 1970년대, 80년대 나온 기종이에요.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다운시킬 때도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미국도 우리도 하고 있고. 자, 이게 그때 결정했던 그거예요. 이게 요번에 이제 이제 헬기가 직접 들어오는 거죠. 이게서는 몇 대인지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이번 보도 내용을 보면 12대, 한 대 800억이다. 이건데 그것도 값을 많이 깎아줘서 됐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링스 기계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링스 기계를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로키드 마틴한테 넘어가 있거든요, 지금. 요 시호크는. 그래서 거기서 값을 많이 깎아줘서 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산을 정해놓고 우리 필요한 대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맞추려면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걸 맞춰줬다는 겁니다. 깎아줬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에 2009년이었어요. MH-60S를 8개 도입 추진했으나 FMS로 미국 정부 구입 가격으로 했는데 너무 비쌌다. 그래서 AW159로 결정을 했다. 2차 사업, 아까 방추희 자료입니다. 예, 12대의 MH-60R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4년 지난 지금 들어온다. 예, 4년 걸리는 거예요. 4년. 자, 볼게요. 우리가 헬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일단 수상함 위주로, 구축함이나 호위함 위주로 보면은 세종급에 6대가 이제 2대씩 들어가요, 헬기가. 근데 저는 작전 배치를 했다 하면 우리나라 군의 그 경계 테스트를 봤을 때는 모든 필요한 장비를 갖춰서 넣는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주문을 넣는 겁니다. 즉 뭐가 빠진 상태로 다닌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때까지 쭉 몇 년간 살펴보건 데는. 세종대왕급은 6대 헬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AW159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취역한 함정에 아마 AW159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헬기 기종을 갑자기 바꾸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광개토 대항급에도 두 대씩 들어가요. 이건 작은 헬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링스 기준으로 됐던 거죠. 이순신급에도 두 대씩 들어가요. 요까지는 앞에 했던 슈퍼링스 그 종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인천급부터는 AW159가 들어가요. 2016년 이후부터 취역했거든요. 대구급 6척. 저는 이 헬기, 이 호위함이나 구축함들이 헬기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자, 이걸 그 전에 함정들은 우리는 헬기를 장착할 수 없는, 탑재할 수 없는 함정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된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36대의 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해군이 30여 대 운용 중인 와일드 캣과 링스보다 성능이 뛰어나 30여 대 이겁니다. 뭐 그 외에 뭐 독도함, 마라도함 이런 데도 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30여 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해군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전투 함정을 찍어내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 돈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 조선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화가 됐죠. 예전에 대우였지만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 굴지의 조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로 생산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넣으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돈만 넣어도 안 나와요. 예, 이겁니다. 근데 향후 필요 대수를 보면은 지금 정조대왕함이 조금 취역할 것 같은데 그 세 척 만들 거 아니에요. 향후 몇 년간.
그러면 거기에 6대 헬기가 필요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이게 적은 것은 여기부터는 이제 시호크가 들어갈 것 같은 함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기가 필요한 함정이에요. 시호크 6척, 6대가 필요하고 충남급 이제 1번 함 이제 뭐 취역하겠죠. 취역했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6대 필요하고 좀 KDDX가 아마 금년이나 내년부터 건조에 들어갈 거예요. 예. 6척 건조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헬기가 2대씩 들어가요. 그러면 12대 헬기가 필요하고 FFX4 즉 충남함 다음급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함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6척이에요. 이게 대충 한 2030년대 초반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헬기가 30대가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거 12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정조급이나 충남급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겠죠. 순서가 제일 빠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KDDX나 FFX4에는 뭘 넣을까? 계속 해외에서 구매를 할까? 아니면 국산화를 할까? 제가 봐서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국산화 추진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슬기롭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집중을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걸 보면은 그걸 잘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무기 체계를 도입해요. 그게 시호크예요. 가격도 깎아줬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요. 그런 언론에 보도가 안 되죠. 예. 그 모든 것은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시호크 12대를 이렇게 쫙 배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시호크라는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온 지가 50년이 넘은 오래된 기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 자체에 노후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년 새롭게 생산되더라도 M1 에이브람스 전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우리가 국산화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을 같이 고려할 때 그리고 단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시호크 도입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시호크의 장점은 그 전에 AW159에 비해 링스 계열에 비해서 긴 채공 시간과 항속거리 이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혀. 근데 채공 시간과 항속거리 이런 거는 좀 애매한 게 완전 전투 중량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임무에 따라서 무장을 달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대잠도 되고 대함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대함 목적에 대해서는 가운데서 데이터 링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각 여러 세팅에서 헬기의 무게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해군에서는 선호했다. 같은 조건에서 채공 시간이 길고 항속거리가 길다. 해군기들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시착할 데가 없잖아요.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바다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도장이나 내 부식성 이런 걸 강화시키다 보면은 무게가 무거워져요. 거기다가 안에 튜브도 달아야 되죠. 불시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항속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연료 탱크도 늘어요, 보통은. 자, 그 체급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해볼게요. 이게 이제 AW159예요. 와일드캣 링스 계열이죠. 이게 엔진을 보면 알아요. 엔진을 보면은 그 체급을. 여기는 엔진이 1361마력짜리가 2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호크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아파치나 우리가 있는 수리온에 들어가는 엔진과 그게 같은 거 엔진이거든요. 이게 20마력이에요. 20마력짜리 2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1360마력이고 하나 2000마력이고 그게 체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여기 있는 AW159는 6톤, 시호크는 10톤이에요. 제 말은 항속거리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시호크가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체 자체가 크고, 예, 이 체급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산 차로 이야기하자면 아반떼하고 그랜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값이 너무 비쌌었다. 2배 이상이었다. 그래서 요즘도 체급 차이가 나고 실을 수 있는 무장,
또 실을 수 있는 어떤 센서류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럽군에서 많이 쓰고 있는 AW159가 부족하냐? 그렇지는 또 않다. 시호크라는 다른 선택지가 만약 없었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는 헬기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꼭.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값도 쌀 뿐더러 기술 이전에 호의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도입했을 때가 2009년이었죠. 10년. 이때만 해도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되게 힘들 때예요. 예. 자, 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확충을 안 하니까 미국에 기대면서. 그래서 기술을 싼 값에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려는 의도도 강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기술들이 유럽에서 넘어옵니다. 그 시기에. 예. 이때 무슨 기술이 넘어왔을까?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저기가 시스프레이 레이더라는 겁니다. 이태리 업체에서 이태리 레오나르도에서 개발한. 제가 봤을 때는 탐지거리 한 500km에 달하는 A사 레이더예요. 예, 제가 봐서는 저게 현재는 최고 수준의 레이더 같거든요. 해상 작전용 레이더로. 우리도 A사 레이더 이미 강국이 됐지만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물론 하면 시간 좀 걸리면 하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기술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해상 작전 헬기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즉 잠수함의 잔망경을 캐치한다든지, 그러니까 해상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함정 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대함 미사일의 가운데 데이터 링크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함정에 있는 레이더는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지구가 볼록한 공명이기 때문에 한 3-40km밖에는 못 봐요. 그 너머에, 근데 대한 미사일 사정거리는 최소 200km는 되잖아요. 그 다음 500km, 우리 램젯 기반의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500km, 또 스크램젯 기반 같은 경우는 1000km. 그러니까 함정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목표물을. 인공위성이 도와줄 수는 있긴 하죠. 적에도 인공위성. 예. 자, 그게 아닌 다음에 헬기가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헬기 항속거리가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죠. 멀리 있는 목표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잠수함을 추적한다 했을 때 작전 시간이 길 수 있죠. 예. 자, 그런 것들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LAH 같은 경우는 엔진이 1000마력 정도 돼요. 1000마력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5톤이에요. 육군용으로 쓰고 기동성이 있는 헬기죠. 육군용으로 딱 맞아요. 예, 우리나라의 작전 환경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이 AW159는 우리 LAH하고 블랙호크의 중간 정도에 있는 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크기가 살짝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함정에 넣기도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함정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급이나 광개토 대왕급은 이 헬기를 기준으로 뒤에 행어가 헬기를 넣는 공간이 디자인이 됐어요. 거기는 아마 이번에 도입한 시호크 같은 거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해상 초계기에 더해 최근에 6대에 마지막으로 들어왔죠. 예, 최신형 해상 초계기. 신형 해상작전 헬기 도입으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이거는 되게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우리가 이만큼 수십 대의 대잠 헬기와 앞에 이제 P3 우리 또 초계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형 초계기까지 거액을 들여서 들여와서 감시할 정도의 그건 아니다. 육상에서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된다. 굳이 해상 함정에다가 대잠 헬기를 넣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그런 오래되고 시끄러운 디젤 잠수함을 막아내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과잉이다. 네. 북한이 지금 추진하는 바는 시간이 지날수록 잠수함은 계속 날아가져요. 그래서 제가 봐서 현재 북한의 잠수함 전력의 핵심 방향은 뭐냐면은 해군 무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비싸잖아요.
예, 뭐 구축함 한 척에 1조가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더라도 호위함 같은 경우도 뭐 3, 4천억, 5천억 넘어가잖아요. 지금 북한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잠수함 전력의 핵심 운용 방향은 기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게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담궈 놓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남한 해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 함정을 공격한다.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그거 아니에요. 특수 함정으로 뭐 공격용 소형 무인 함정, 뭐 예전에 또 뭐 소형 특수전용 뭐 소형 잠수정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 함정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항만을 봉쇄한다거나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에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가지고 SLBM을 실어서 인공위성이나 다른 탐지 수단에 탐지가 안 되는 물속에다가 담궈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지력으로서 그걸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물에 담궈 놓는 수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잠 능력의 확충은 엄청나게 과한 거죠. 네. 이거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 일본 해상 자위대 수준을 쫓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아마 넘어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금 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 수상함 기준으로 뭐 그거는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 일본 자위대 수준을 넘어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해역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중국이에요. 뭐 2, 300km면 충분해요.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울릉도 독도 해역 4, 500km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 시호크에 지금 항속거리가 뭐 800km 이렇게 나와요. 자, 작전을 4시간 할 수 있다. 4시간이면 시속이 200km 날라도 800km 날아가잖아요. AW159도 그 정도 날아가요. 근데 그게 지금 요번에 12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향후 또 우리가 함정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도 헬기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대, 60대는 돼요. 헬기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 헬기끼리 교통사고 날 지경이 하늘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걱정이 된다면 초계기면 충분하다고 보고 호위함 몇 척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다른 나라 해군들에서 한 척의 뭐 예를 들어서 수상함정이 관할하는 대잠전에 있어서 관할하는 지역을 아마 여기에 역산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과밀이에요. 과밀. 교통사고 날 정도로. 해군 수상함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 목적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중에 장치하는 음탐 장비 같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상 세력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한 세계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훨씬 더 넓은 작전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예, 이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사이의 큰 딜이다. 트럼프 옛날 말하던 거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군사력에 우산을 제공해 줬더니 쟤네들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우리만 피를 빨았다. 미국의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그 우방국이 이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해소가 되면 남아 있는 유일한 적은 그게 미국 내부에서 사실은 원하는 방식이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막아서 주는 벽이 될 수 있다. 우리 해군력의 신장은 중국 해군력과 맞설 수 있는 해군력을 원한다. 대신에 남북한 소통에 미국이 너희가 오케이 해줘라. 러시아도 그것을 호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상 수송료는 앞으로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다. 남북이 소통되고 유라시아랑 연결되면 미국 너희도 들어와서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데도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
자, 미국은 옛날 자기들이 싸웠던 일본을 믿지 못한다, 군사적으로. 적당히 자기들 무기 팔아주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한다. 그렇지만 한국 해군은 한국과의 관계는 좋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좋다. 그래서 큰 딜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해군의 대양 해군의 목적, 지금 중형 항모 하기로 했잖아요. 왜? KF-21 하기로 했으니까. KF-21 항모형 말입니다. 저 여기서 미국 7함대의 큰 부담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겠다.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형 항모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한국 해역에 둘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육지에서 발사하는 대한 미사일에 사정거리 다 드는데, 그래서 얘들은 멀리 다녀야 된다. 우리한테도 해외 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얀마 이야기가 옛날 바이든하고 문재인 사이에 나왔던 겁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좁은 해역이 항모까지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한반도 해역이면 필요 없죠, 진짜로. 네, 뭐 요즘 미사일 사거리 다 길어지는데 북한처럼 하면 되죠. 뭐 돈 들여서 뭐 구축함, 호위함, 뭐 항공모함 만들 필요 없죠. 네, 한반도만을 생각한다면은 육상에서 사거리 500km, 1000km짜리 우리 뭐 램젯도 있고 스크램젯도 있는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한반도로 다가오는 모든 적대적 해양 세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양 해군이 하겠다. 이거는 미국 함대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소위 우파라고, 저는 뭐 좌우파 그런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은 우리 해군력을 신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근데 우파라는 것은 좌파 우파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좌파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들 소중하게 생각해요. 물론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만 상대적인 겁니다. 우파는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잠시 미루고 나라의 이익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감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우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안보를 남한테 기대면 된다. 이거 우파가 아니죠. 이거는 좌우파 구분해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좌파 우파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굳이 좌우파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외세 의존 세력이에요. 우리가 험난한 근대사를 거쳐오면서 형성된 그 세력들, 외세에 기대야만 살아날 수 있다. 또 그 생태계에 의해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 그들이 현재로 자기들이 우파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죄가 우파죠, 그렇게 보면. 예. 그래서 좌파 우파도 아니고 외세 의존 세력이에요. 외세 의존 세력은 우파랑 정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정불을 명칭을 하나 새로 장명을 한다면 찌질이파예요. 찌질이파. 매국파죠. 그래서 이런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약해지는 미국이 이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드러내놓고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과거에도 시도했었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겠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국산화한다고 제가 보는 것은, 국산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 해상작전 헬기라는 게 헬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기다 노하우고 축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K9, K2, KF-21 기타 등등 모든 국산 무기 체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해상 헬기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 지금 그 사진 속에 나오는 마리노는 충분히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하기. 근데 여기를 필요한 해상 작전에 필요한 어떤 센서류, 그다음 그리고 통합하는 거, 이런 데가 우리가 100% 자신이 없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해병대의 마리노를 만들었다. 해상 작전용으로 내 부식성 강화시키고 안정성 강화시키고 튜브 달고 연료탱크 크게 하고, 이거는 됐다. 그렇지만 바로 시호크를 대체할 만큼, AW159를 대체할 만큼 할 수는 없다. 그거 수준 이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등 이상으로. 기체 자체는 충분하다.
왜냐 이것도 2000마력짜리 엔진을 두 개 달고 있잖아요. 크기도 시호크보다 살짝 작아요. 딱 됐어요. 그렇지만 내부 소프트웨어나 레이더 등 센서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다.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어디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느냐. 국산 수송기, 중형 수송기 개발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엠브레랑 손을 잡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파생 기종으로서 언급되는 게 국산 초계기예요. 대잠 초계기. 거기 들어가는 기술이랑 여기 들어가는 기술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기술은 어디에 응용될 수 있느냐면은 뭐라고 할까, 전장 통제기 있죠. 이거 국산하기로 마음먹은 전장 통제기. 예, 그거는 이제 지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공 조기 경보기 이런 데랑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AW159를 사오면서 레이더, A사 레이더 그 기술을 상당 부분 받았지 않겠느냐. 우리 A사 강하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되면은 얘도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이 내용이 뭐냐면은 22년 보도예요. 이거는 그 전 정부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소해 헬기 체계 개발 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개발에 대한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있었어요. 소해 헬기는 기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기뢰를. 자, 이게 해상 헬기로 가는 가운데 징검다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린온에다가 해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장비들이 좀 더 붙여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서 레이더나 디핑 소나 아니면 소나 부위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 마린온은 충분히 그걸 모든 것들을 지금 시호크급으로 장착하고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체급의 헬기예요. 왜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그 변속기를 지금 국산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중간 단계로 본다는 겁니다. 소해 헬기도 육상에서 쓸 수 있지만 소해함이나 우리 독도 마라도함 이런 데도 탑재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가 해상작전 헬기도 국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대 도입하는 시호크 한 대 800억이나 하는 그 기체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인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무인 전력이 들어가게 되면 조종사 희생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무인기는 대부분 크기가 작아요. 예, 그래서 헬기를 2대 넣기 위해서 배를 키우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게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센서류하고 소형 함정이더라도 레이더류하고 전투 체계, 무기 체계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근데 문제는 공간이에요. 공간만 더 넓어서 헬기를 한 대 더 넣을 수 있으면 이제는 호위함도 예전에 뭐 이순신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잠이든 대함이든 단지 함정이 작다. 그런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기존의 해상작전 헬기에 더해서 역량이 있는 무인기를 넣는 거예요. 그게 이 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21년 12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예요. 여기 보면 하함 탑재 정찰용 서북 도서용 무인 항공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그게 저는 이 UCCR이라고 보거든요. ADD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Unmanned Compound Combat Rotorcraft예요.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 많죠. 이 앞에는 무인이라는 뜻이고, Compound라는 것은 복합적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복합적이냐? 추진 방식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뜨고 내릴 때는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리고, 비행을 할 때는 프로펠러가 밀어서 앞으로 간다. 즉 옛날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빨리 간다. 시속 500km 이상으로. 그래서 연료도 절감한다. 수직 이착륙 가능하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호버링도 가능하다. 로트크래프트다. 헬기라고 그러지 않고 로트크래프트라고 그랬어요. 왜? 좀 이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상은 비행기 형상이에요. 근데 원리는 헬리콥터 원리예요. 그러니까 헬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터를 돌려서 간다. 그래서 로트크래프트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중요 내용을 볼게요. 헬기 대비 1.5에서 2배 이상의 고속. 그래서 제가 시속 500km보다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옛날 프로펠러 비행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무스탕 같은 거 보면 시속 600km 정도 나왔거든요. 700, 뭐 이렇게. 장거리 성능이다. 연비가 좋다는 거예요.
자, 아까 시호크를 왜 우리가 좋아했느냐 기억해 보십시오. 오래 뜰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해상 작전 헬기 조종사들의 제일 부담이라는 거예요. 뭐 작전을 하다가 문제 생기면 바다에 깔아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넉넉해야 된다. 장거리 성능을 보유함으로써 미래 전장에서 뭐 우위를 확보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수직 이착륙과 제자리 비행, 호버링, 고속 장거리 비행을 통해서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미래에 사람이 탄 해상 작전 헬기와 더불어서 우리 하늘에서 KF-21하고 관련된 무인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그게 6세대죠. 해상에서도 우리가 6세대를 꿈꾸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컨셉은 아직 본 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겁니다. 이게 UCCR이고 그림이고요. 이게 상당히 커요. 여기 보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행기 모양이죠. 근데 앞뒤로 동그라미 2개 있죠. 저기가 안에 로트가 들어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동축 반전이 아니고 이축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균형을 맞아요. 헬기랑 똑같죠. 그래서 저걸 통해서 뜨고 내리겠다는 거예요. 호버링도 저걸로 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 로트가 각각 들은 거예요. 저 뒤에는 지금 그림에 안 나타나는데 프로펠러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그래서 이륙을 한 다음 빨리 움직일 때는 이 앞에 있는 2개의 로트 구멍은 닫아버려요. 개폐식이에요.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다음에 뒤에 프로펠러를 통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프로펠러를 통해서 날아갈 때는 여기저기 조종면들이 많이 보이죠, 날개. 저 날개 밑에는 무장을 달 수도 있어요. 형상도 되게 스텔스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격용으로 쓸 수 있고 정찰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빠른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여기 보이면은 엔진은 1000에서 1500마력급으로 터보 샤프트 엔진, 즉 헬기용 엔진이에요. 그것이 일단 한 개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개. 길이가 8.2m예요. 예, 로트의 폭이 한 개가 한 2m 가까이 돼요. 폭은 6.3m. 이게 항공 우리 카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에서. 이거는 뭐 비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MD500하고 겹쳐서 보여드리는 건데 MD500보다 커요. 예, 뭐 무장 장착면은 훨씬 더 많아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 당시는 이게 회전익 무인기용 1250마력 가스터빈 엔진이다. 이건 뭐냐면 터보 샤프트 엔진이에요. 1250마력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한화에서 지금 하나가 정부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자라고 정부 과제만 하지 말고 준비 다 됐으니까 하자고 본격적으로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인물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1400마력 터보 샤프트 엔진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좀 전에 보신 1250마력이 1400마력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23년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그게 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KF-21 다른 거 하자는 이야기예요. 앞에 1400마력짜리 터보 프롭은 뭐냐면은 고고도 무인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터보 프롭이거든요. 현재 1200마력짜리를 쓰고 있어요. P&W 거, 프레드 위트니 거. 근데 그건 예차하면은 수출 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국산화한 거예요. 자, 터보 프롭과 터보 샤프트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1250마력이 1400마력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 1400마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거예요. 예. 자, 고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으로 국산화됐다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출력을 높여서,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터보 샤프트 엔진을 1400마력으로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리용에 들어가는 게 2000마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 대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 차세대 기동 헬기용으로 또 절대 아닌 거죠. 거기는 마력이 오히려 올라가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세대 기동 헬기의 마력수가 30마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30마력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한화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하는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건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1400마력이라는 게 되게 어중간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LAH에 들어가는 게 뭐 1035마력인 게 1000마력인데 그걸 대체를 한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LAH가 한국 전장 환경에서 그 정도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1400마력을 올리게 되면 변속기도 바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무장 장착량도 늘고 그렇겠지만, 그러려면 덩치를 키워야 되거든요. 체급이 하나 높은 거예요. 1000에서 1400마력을 올라가게 되면 아까 AW159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체가 커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LH를 갖다가 LAH를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지금 부족한 점이 크게 있느냐? 현재 기동성과 속도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엔진은 터보샤프트 엔진을 어디 쓰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UCCR용이다. 아까 크기 비교를 했던 500MD, MD500 같은 경우는 420마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400마력짜리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크기는 MD500이랑 비슷해요. 어디 경납고에 넣는다고 봤을 때는 표면적이 훨씬 넓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비행기거든요. 크기도 작고 납작해요. 자, 이거는 기존의 호위함에도 짜투리 공간에 넣을 수 있다. 날개 같은 걸 접을 수 있게 한다면 더더욱 더 그렇다. 그래서 KF-21과 같이 쓰는 어떤 편대 비행을 하게 되는 어떤 무인기들과 같이 공격용 또는 정찰용 등으로 특화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차세대 LAH를 대체하는 차세대 기종을 개발한다. 이건 너무 이러잖아요. 아직 이제 LAH가 이제 갓 생산에 초도 생산에 들어간 부분인데, 그래서 이 1400마력짜리 엔진은 앞서 보신 UCCR용 엔진이다. 그리고 거기를 위한 어떤 물론 고고도 정찰기랑 같은 급의 엔진을 개발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부고 오도용으로 딱 맞다. 기존 헬리콥터형 무인기는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죠. 기본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헬리콥터라는 데 기종이 가장 큰 장점은 수직이 착륙이지 장거리를 가는 데 있지 않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은 뭐 수리용 기반이든지 수리용 기체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해상형으로. 왜냐하면 차세대 기동 헬기로 가게 되면은 덩치가 좀 더 커질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리용 기반의 해상 작전 헬기가 나오고 그와 같이 UCCR급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뭐 정찰 전용, 공격 전용, 통신 전용 등, 또 서부 오도 전용 등 무인기가 같이 동반된다. 그리고 그 무인기는 지금 이제 서방권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 연구 수준에 있는 것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상업화된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우리는 강하게 실용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이거 절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시스템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